제가 뭐 오늘 토론을 맡을 만큼 발표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데, 오광무의 그 말라는 편지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 고루 또 두루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배분을 강제로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신 분들이 조금 적으신 관계로, 예전에는 3분 시간 제한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한 4분 정도로 늘려도 좀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에 어떤 분들은 말을 길게 하는 권위주의적인 아까 이제 신분 차별적인 이런 의식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한무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요. 혹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체크를 좀 시간을 재면서 토론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관리 같은 것을 하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 아무 꺼리낌 없이 3분이 발표하시고 4분 이내에 마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또 하시고 또 언제든 다시 발언권을 가지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짧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좀 아까 다이나믹한 변화가 다양한 이런 말 나눔 방식이 좀 정착되길 바라는 뜻에서 회장님께서 제게 시간 관리 부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의 그 발표를 저는 이제 펼침 말이라고도 하는데요. 말씀을 참 잘 들었고요. 윤덕주 선생님의 발표가 제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그 시조 창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그 해주시겠죠 하고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하실 듯 말 듯 하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따가 시조창 한번 한 가락을 꼭 들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좀 윤려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과연 우리 시조에는 어떠한 사상이 깃들여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을 이제 국쪽에 우리 뭐 여운이라고 하셨는데요. 기다란 늘어짐, 사이사이 쉼, 빈 곳에 너그러운 안도감. 그리고 이제 10쪽으로 보면은 시조에 쓰이는 말들, 나날 말들이 갖고 있는 생활에 기반 둔 그러한 일상 삶을 노래한다는 여백율, 이 안에는 생활이 담긴다는 이런 말씀 등 이런 것들이 제가 시조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고요. 8쪽 맨 윗달락에 보면 이 소리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락, 흐름, 울림, 기울기, 돌치기, 되찾기, 이렇게 삐뚤어지면서도 기울어지면서도 한데 어우러지면서도 결국 균형을 되찾아 또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아름다운 흐름을 이루어내는 다이나믹, 변화무쌍한 가운데서도 큰 어떤 가락을 이루어가는 이런 민족성의 의미도 좀 담아내신 듯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정겹게 또 아주 감명 깊게 와닿았고요. 우리 현재 그 우리말 한문학이 모임의 회장님이신 박용규 교수님의 그 김성동 국수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 제목은 이름은 글 이름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인데 발표 태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성이어가지고 아름다움 크게 훼손하는 아마 그만큼 절절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학 그 혁명의 동학 농민 혁명의 이런 실패 원인과 관련된
좀 울분도 좀 느껴지는 듯 하고요. 그리고 역사학자로서의 그 어떤 날카로운 시선으로 소설가의 이런 그 소설적 상상력을 아주 그 정교하면서도 큰 틀에서 일반인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 소개해 주신 거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읽었더라면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하는 그런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읽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주신 부분 가운데 14쪽에 동학 농민들이 영원한 세상 가운데 쯤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인용 부분입니다. 30 인용도 30. 가운데 보니까 꼭꼭 서로 맞절을 하고 말을 올려주며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공경하고 뭐 등등 좋은 말은 다 갖다 쓴 거죠. 이런 대동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는 이것을 평화의 세상이라고 읽었는데요. 저는 평화를 우리말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사이를 두려고 해도 사이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이 없는 사이, 그런 정말 좋은 사이를 끝까지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글 내내 아주 이렇게 그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그 역사적인 기운의 현장 속에다가 곳곳이 심어주셔가지고 말의 힘이 더 큰지 아니면 역사의 이 기운이 더 가혹한 것인지 이것도 내내 발표를 들으면서 고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표 자체가 뭐 거의 색깔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어서 오늘 질문하시는 분들께서도 고민이 좀 깊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순서 없이 두 분 발표에 대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선생님들의 생각을 직접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청중 여러분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석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계시니까 손을 드시면은 무선 마이크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네. 그럼 정영 선생님 한 마디 먼저 하시겠습니다. 아니, 오늘 뒤에 하자고. 아, 오늘 뒤에. 그럼 김영환 선생님 먼저. 네? 네. 아, 이제 못합니다. 사실은 이게 시중은 잘 몰라서 단계를 해서 수도 빛이 나가지고 그냥 저는 이게 우리말로 한문학이 얘기돼서 이게 좀 인간적으로 오늘 발표 주제로 하고 있는 면이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대학 교재야 뭐 영어로 된 교재를 그대로 쓰는 거 이게 그게 없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있는 분 저 소식을 좀 듣고 싶고요. 또 이제 대신 이제 영어준영 강의 이게 굉장히 이제 후퇴했다고는 하는데 그 아직도 이제 제도적으로 강의 개설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한국으로 하는 거는 뭐 20명 이제 강의 개설을 하는데 5명 해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개설 비율을 높이고 또 뭐 상대 평가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제도적 특혜가 이렇게
상당히 어떤 뿌리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이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또 이제 대학 그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영어의 비율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예 체계적으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 혹시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강의 예. 제가 들은 얘기를 드리는데 박영식 총장이 총장도 하셨고 그냥 철학가 교수인데 총장도 하시고 교육부라는 교수인데 연세대학교에서 뭐를 했는가 하면 영어로 강의하기 를 시청을 했어요. 양학 때 했는데 그걸 어느 학과에서 했는가 하면 그 국제학대학으로 했어요. 영어를 했어. 근데 서양 친구들이 영어로 강의하면 한국 학생들이 못 알아듣고 미국에서 와서 하면 한국 사람이 하면 서양 사람이 못 알아듣고 실패했다 이거야. 안 됐다 이거야. 그 얘기도 강의 얘기를. 그래서 그랬고 그 얘기는 이제 내가 그 정년되기 되기 거기 직전에 연세대학교에 영어로 강의를 뭐 그런 말이 나왔다가 내가 어느 미친놈이 얘기했냐 원래 따져서 교무처장한테 어떤 미친놈이 그러냐 했더니 내가 안 그랬대. 어떤 놈이야 내가 자꾸 농자를 붙이니까 내가 하도 깡패처럼 놀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적 없어 이게 웃는 걸로 그냥 듣겠다. 말이 되냐. 그때 영어가 우리 그 김명복 교수 있잖아. 영어 강의 못한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가 계속 없다는 거야. 영어 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 나라에다 뭐 하려고 막 수시는 패들이 계속 왔다. 그러니까 아까 오늘 빅클 얘기 비슷하게 왔지만 나는 거의 그 70년 동안 그런 깡패들한테 일터에서 그냥 살았다고. 요즘 내가 한 기분 좋아하니까 내 아들이 아빠 딸이 문장인데 무시하잖아. 얘 그래 야 근데 요즘은 많은 생각을 하더니 아빠는 날 약간 좀 내가 이해하겠대. 근데 맨날 정권마다 다 이렇게 보는 패들도 그 얘기는 못 봐주겠다 얘기를 하더라고. 난 내가 한 20만 때 얼마나 무슨 뭐 박정희 박근혜 그냥 거기 쫓겨나서 못 당하죠. 또 당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일일이 거의 그냥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사람인데 얘기는 끊임없이 나는 주장한 그래도 난 영어를 나중에 그 박사는 뭘 해도 영어부터 처음 합격했나 영어 두개 다 할 줄 안다고 프로도 그래서 그걸 우리말 전부로 쓰면 안 되는 얘기를 그 모르겠어 난 1939년도에 시간전 이제 39년도에 외남들은 우리말들을 강제로 못 쓰게 하고 저거 했잖아요. 우리 그걸 쓰게 우리 일본말만 쓰게. 그런데 서양 패들은 그렇게 야하지가 않아. 더 악랄해. 알게만 슬그머니 막 미국에서 박사나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하게 내면들어 놓고 나중에 뭐 용덕이 이런 패들한테 슬그머니 하고 그게 컴퓨터라고. 왜 한다는 그래. 한국에서 한국말 아닌 거 가지고 영어로 강의한다는 말은 컴퓨터인데 안 해. 그런 거잖아. 갔더니 대도 안 되죠. 결론은 이제 물론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뭐 이게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에 대해서 정보가 있다. 아니 선생님들이 우리 이 모임이 이게 시작될 때 8년 돼가는 이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그거 시작한 거 그 얘기를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우리에게 퍼뜨린다 그래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깜짝 놀랐는데 시작해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다음번에 뭐 어디 더 질문 뭐 또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제자들은 이제 화학과를 다니는데 교재를 전부 영어로 쓴답니다. 영어로 된 교재를 쓴대요. 그래서 그거 요즘은 이제 우리하고 상황이 이제 비슷한 데가 일본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일본 같은 데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질문도 내가 던졌는데 혹시 뭐 일본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다든가 그런 분 듣고 좀 알고 말이 많은데 그 알게는
일본이 소위 그 100년 동안 그 서양을 감자, 초세 뭐지 버리고 동양을 버리고 서양을 감자라고 하는 게 그 정치적으로서 100년 동안 그랬는데 교토 대학이나 동경 대학에 교수를 뽑을 때 영어 잘하는 사람 뽑지 않는 영어로 미국에 박사하는 사람 그건 재선 없대. 동경대학 학교한 사람만 우선 썼대. 미국 가서 해도 동경대학이나 교토대학에서 박사를 해야 그걸 인정해준다. 학교를 거기를 인정해준다. 그들은 그런 식의 정책을 썼는데 우리는 뭐 무조건 연세대학교 그때 교수하는 거니까 내가 한번 내가 무슨 잡지를 만들었구나. 진리자에 80% 70%가 미국 박사. 국문과 박사면 그냥 이거 미국 박사. 동문과 뭐 독일 사는 사람은 몇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되고 중문과 몇 사람. 이 너무 일방적으로 스페이스만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분 답변해 주시죠. 내가 말이 거칠어 가는데. 아니 뭐 맨 뒤에 발언하신다더니 자꾸 말씀을 하시고 아무래도 저 김영현 선생님께서 좀 뭔가 교통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어 강의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 서울대 부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신인 교수들은 무조건 계약 조건이고요. 신인 교수들은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학과 몇 과는 빼서 한문학과라든가 국문과 또는 사학과 이런 데는 일부 제외가 되어 있고요. 특히 문화라든가 특히 이제 서양과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런 곳에는 저기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선생님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네, 고려대학교 영문과에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에 있고요. 원장을 제가 오랫동안 지내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하나라서 네, 아까 선생님이 과학의 편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촘스키 번역을 하시고요. 한국에서 그 촘스키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시고요. 최근에 또 아주 번역서도 내시고 하셔서 우리말 사랑 아주 깊이 하시고요. 세종대왕이나 국어에 대한 연구도 깊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두 말을 잘 쓰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그 부분입니다. 그 상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제 그 현황을 말씀드리고 신인 교수들은 일단 그리고 공대 쪽은 영어가 되지 않으면 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을 하고 있고요. 영어로 발표를 하고 요즘엔 약간 정도는 적어졌습니다만 공대 쪽에는 영어책은 기본이고요. 일본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영어책을 쓰고 뭐 유럽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영어책. 왜냐하면 학생들이 거부하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흐름이 영어의 경도된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조차도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영어하는 것을 상당히 사람들이 놀랍게 바라봤던 것도 경이롭게 이런 걸 생각하시고 지금은 여전히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특정 과에 의해서 아까 말한 선생님처럼 비평이라든가 한국어에 관련된 한국문화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과목을 하는데 3과목을 가르치는데 한 과목 정도만 영어를 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는 심사를 해서 제가 이제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 과에 대해서만은 예외 조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아까 궁금해하시 그리고 아까 일본은 영어책을 쓴다는 거 제가 주오다이가쿠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일본어 책을 쓰는 그 일문과 국문과죠. 국문과에는 일문과에는 그 나름대로 자기 책을 쓰는 것 같은데 국제학부라는 게 따로 특히 중앙대학 우리만 똑같습니다. 주오다이가쿠. 그래서 제가 교환교수를 한 5개월 가 있을 때 그때 보면 거기에 국제학부에서는 거의 100% 영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양쪽 수업을 가보면 한쪽은 일본어 위주로 그래서 하고 있고 한쪽은 완전히 서양 위주로. 그래서 일본은 그걸 분명하고 있는데 한국은 좀 그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학교 평가에 영어 강의가 몇 프로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숙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앞서갔던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거의 예, 뭐 그건 뭐 거의 뒤에서 아니라 그 계약 조건에 들어갑니다. 계약 조건에 계약 그 조건을 그
한 과목이든 하지 않으면 아예 교수가 될 수 없다 생각하시는 특수 몇 개과만 지금은 좀 예외 종목으로 되고, 예전에는 어린대 총장 때, 지금도 총장 한 10년, 15년 전에 총장 때는 한문학과 교수도 영어로 인터뷰를 하셨었어요. 총장 때. 그러니까 그 정도, 여기 그때 이제 고대, 어윤대, 그 다음에 이쪽에 여자 총장 계셨잖아요. 두 분이 아주 견인차가 되셔서 이명박 정부 시작할 때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그러들였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거는 거의 바꾸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 정책 기반은 대학 평가, 영어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점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 하실 때 왜 언어학 하는 사람들이 이 좋은 시에 구문이 있는데 예를 들지 않고 맨날 철수는 여기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언어학을 제가 하니까 대답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일단 한국어를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구성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철수가 영이가란 말은 그냥 촘스키가 드는 것에 한국어의 번역글입니다. 그리고 거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정연하신 그분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문장을 만드는 이유는 비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스키의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기 실험적인 거죠. 그러니까 역행적인 자료를 집어넣고 이 이론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을 철수는 자기가 영의를 각자가 스스로가 한다고 생각하는 바가 없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가 하고 식이나 스스로 이런 게 뭘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영어의 셀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좀 왜곡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번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런 아름다운 글이 언어학에 쓰인다는 건 이거는 거의 좀 이 글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언어학으로 얘기해서 선생님의 글이 쓰이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분들은 이런 글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제가 시에 대해서 시조는 제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조가 우리가 강약 패턴이 있고 약강 패턴이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셰익스피어에 보면 스탠자, 약강, 강약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시조는 늘 항상 제가 음수율이라고 배웠어요. 조동현 선생님 책을 제가 쭉 읽으니까 음수율이 쭉 나오시는데 근데 음수율은 나중에는 그게 무슨 일본의 신체지 비슷한 얘기로 비평하는 사람도 있고 시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무튼 그 원칙을 4분 이내에 끝내는 것으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좀 다르게 보시는지 역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질문해 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고요. 뒷부분에 지금 음수율이라고 이제 배우셨다 그러는데 지금 아무도 그 운율에 대해서 음수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 배우실 때 이제 그때 이제 있었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고쳐야 될 게 7호조라는 겁니다. 7호조라는 율조는 없습니다. 그 나보기가 몇 개월 가실 때는 7호조라 그러는데 이게 그 운율로서 하나의 단위가 되려면은 끊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나보기가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의미상으로 간격이 있고 그거는 435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학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이대에 있다 은퇴하셨는데 성기옥 교수가 쓴 한국 시가 운율론에 그것을 청량법격이라고 했습니다. 435 이렇게 이제 뒤에가 이렇게 무거운 음수로 나가는 그런 그게 3음보인데 사실은 5는 2나 2, 3으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어갖고 3음보적인 4음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의 대표적인 이 음보라는 말도 부적절한 게 음보가 바로 그 강약 이런 것을 이제 배분했을 때 음보지. 우리는 그냥 그래서 조 선생 같은 분이 마디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분절되는
단위가 있는 게 중요하죠. 뭐 그런 정도 대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예. 저기 시주에서는요, 그 현대시에서는 그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네. 그 장단율이나 고조율 이런 거를 이제 따지지 않잖아요. 네, 박경혜 선생님입니다. 좀 소개도 좀 연세대에서 교수기를 강의 오래 하다가요, 지난 학기에 끝이 났습니다. 이게 실업잖아요. 그 현대시에서는 이제 그 장단율, 고조율 이런 이제 그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고시조에서는 장단율이나 고조율을 상당히 여기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시조가 아니라 사실은 현대시에도 장단고조가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인들은 뭐 T.S. 엘리엇이라든지 그 전부 현대 시인들이 그 강약률 또 뭐 아분 이런 거를 다 지키는 한도 내에서 현대 시를 작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무 그 규범이 없는 그런 걸 보고 자유시라 그러기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엉뚱한 이름을 갖다 붙이는 자유시라는 말은 세계 시 사상에 그런 말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성교 교수의 그 한국 시가 운율론에서 장단을 이제 그 사람 그분은 이제 기저자질이라고 그랬는데 음수 그다음에 그 장단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현대시를 지을 때 아까 제가 한영운 시조나 그 정인모 시조 이런 걸 읽을 때 그분들은 근대인의 근대인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김천택 뭐 이런 분들은 시조를 부르는 분들이니까 가객이니까 음률에 얹히는 언어의 아름다움을 잘 체득하고 있던 분이고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는 다시 이제 의미가 반영하는 그런 이제 기제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리인데 소리를 놓쳤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은 우린 소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대 시인 중에 또는 비평가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현대시의 출구는 시조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제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뭐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데 글로 나가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학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학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다섯 시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청탁을 하셨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야말로 얘기하는 순수한 바탈에서 우러나오는 말의 경로를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 고조 우리말에 실현되는 모든 음성적 현상은 그 규범 문법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그것을 시에서는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단계에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변이 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아주 설명 잘해주셨어요. 네, 이해가 잘 됩니다. 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시조가 고평저의 사문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악조인 것은 정악의 가곡과 비슷하지만 반음을 올려서 떠오는 전성을 많이 사용한다. 이래서 민속학적 분위기면서 하셨는데요. 여기서 반음을 올려서 떠오는 전성이라는 그 개념이 그 서양음악에서 말하는 그 플랫이나 또 플랫 반대기. 그러니까 아까 저 사회자께서
윤료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반갑다고 했는데 정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좀 간단하게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2율입니다. 12율인데 이제 12개의 음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데 12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 교체되어서 양률 6, 음률 6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윤료가 작동하는 그런 기재는 반드시 뭐 민소각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확에도 이제 그 반음을 사용하지 그 반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국악에서는 애매한 그 규정인데 양률, 음률 를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그 선율 배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 시조에서는 특히 그 시조의 그 중간음이라는 게 중려음입니다. 중려음이라는 게 이게 서양 음계로 얘기하면은 F 샵입니다. 근데 이제 G하고 사이 소리인데 우리가 F 샵에서 그 다음 음계가 임종이라는 겁니다. 중려는 양률이고 임종은 음려인데 그 사이를 이렇게 반복해서 중려에서 임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중려로 내려오고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성이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공정각주 그 오음을 위반을 하잖아요. 고감은요. 공정각주가 워낙 반음 서양 음악으로 비교하자면 다 반음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그런 사이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조도 이런 데 기반을 하고 있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시조는 기본적으로 중려음을 이제 가운데음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려, 임종, 남녀, 그 다음에 저 무역, 태주 이렇게 이제 오음을 가지고 주로 이제 하는데 그 중려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낮은 데로 가기도 하고 높은 데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변화가 있어서 이제 고평저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음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이 뭐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소리가 될 텐데 소리라는 게 이제 솟다, 솟아난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보통 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목소리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성이라고 하지 않고 음이라고 하는 이거지. 악기 소리면은 이제 음이 좀 잘 와닿는데 목소리면은 좀 성이라고 하고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래를 이제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까 궁상각주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오음 육률이 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이제 시가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용향악보라는 악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뭐 중려가 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뭐 황종이라고 또 있습니다. 뭐 황종이 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영동이라는 국악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철학과에서 논문을 썼는데 바로 그러니까 중심음이 뭐냐 이제 이거를 찾고자 했는데 그 김영동 씨의 결론은 황종. 중국 음악은 황종이 이제 중심음인데 우리 국악은 이제 황종이 아니라 중려와 그 사이음
이제 그런 이제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지금 그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용비어통가에 보면 이렇게 방점이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것에 대한 그 정의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사성 성조에 맞춰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그 가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우리 언어의 고조 장단에 의한 변화를 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식으로 여기 지금 보니까 오전 내일이야 여기 좀 8조 오전 내일이야 들으면 뭐가 제가 하도는 야만한 기억이고요. 본이고 불량 경은 하도를 이거 하고요. 그다음 다음 통에 까마귀에서 오는 곳에 백불을 가져라. 성냉 까마귀 힘을 사오나니 청강의 도시성문을 걸어들 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소리결하고 지금 말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내가 보기에는 소리결을 근데 여기 지금 마침표라든지 이 마침표 다운표라든지 이 쉼표 같은 게 소리결을 나타내주는 그거라는데 내가 최근에 놀란 게 보면 여기도 있잖아. 여기 지금 앞에 그 밑에 그 까마귀 여기는 그 마침표가 있어, 표가 있어. 쉬어라. 여기서 그 끝내라 이렇게 있다고. 근데 앞에 거 없어. 위에 거는. 근데 나는 요즘 시를 보다 보니까 전부 이 뒤에 이게 없어. 이게 말 뒷문을 다 열어놨구나. 난 그렇게 내가 글을 하나 썼는데 말 뒷문을 다 열어놨더라고. 말이 뒷문이야. 이게 끝나는 문을 다 열어놓은 거야. 마음. 그래서 1930년대 그 이제 시인들을 봤어요. 그 윤동주부터 그때 시인들 딱 보니까 다 거기 문을 닫았어. 말문을 다 마침표도 있고 쉼표도 있고 다 있어. 야 이게 뭐냐? 그럼 이거 내가 그 나이 정치한테도 물어봐. 이거 왜 여기 요즘 이게 그 대문을 열어놨냐? 그 뭐라고 하더니 그냥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그 요즘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 말결 이거는 이 시조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이 여기를 표 같은 거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 이제 이런 작품들이 전부 청고영원이나 뭐 과거원류 이런 가지여시인데 이 정도는 한번 시조를 한번 딱 이렇게 창으로 해주실만 되지 않나요? 가지배는 띄어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집이 그 해독이 가능한 이유가 그 사람들은 그 노랫말로 보는 거지 그냥 의미를 체득하기 위한 그 시어로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속이 없는 흐름을 이 규범목이 끊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음이 그러니까 군데군데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그 저 고려대학교에 계신 김웅주 교수가 그 의문론을 미국에 가서 발표했는데 운율론을 뭐냐면은 세그멘탈 저 메터다. 근데 그게 상당히 저로서는 뭐 그 양반이 어학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많이 괴롭히더니. 근데 세그멘탈 그 미터라는 게 그 우리 아까 마디라는 그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합치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그 의미와 음성적 단위가 끊어지는 어떤 그 일정한 단위가 반복된다 그래서 그걸 세그멘트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시한 거로는 네 마디를 이렇게 끊어지면 표시하는 거로는 시조 표기가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하나하나가 전부 이제 센텐스인데 이 센텐스 세 개가 가지는 관계가 다양합니다. 그냥 어떤 시조는 뭐 윤선도의 시조 그 무슨 우부영하고 바람 분다 눈 닫아라 뭐 이렇게 중간에 중지형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거의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세 개의 흐름인데 그 노래 부를 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근데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끊어져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의문을 이제 제기하신 거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는데 현대 시조를 하는 분, 현대 시를 하는 분들이 찾는 출구가 어딘가 그런 단속되지 않는 흐름을 다시 되찾는 건가 뭐 이런 모색을 계속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1930년대 그 시들은 시조 말들을 내가 했는데 50년대 들어서서 김수영 그 양반이 문을 닫았다 열었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 이후에 초보문을 열어놓더라고요. 이제 시조 말들을 안 썼더니 그래서 그 전 역사적인 뭐가 있는가 그 관계가 있을 그 역사 맥락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김성동 역사 맥락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그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얼핏 생각하는 건데 그 역사적인 관계. 저는 그것까지만 묻습니다. 네, 그 김성동 국수에 대해서 또 우리 역사학자가 또 한 분 더 계시니까 뭐 부연 설명이나 또는 뭐 비판적인 견해를 좀 갖고 계시면은 토론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운영 선생님. 손 앞에는 시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손을 안 드셔가지고. 그렇죠. 네. 조용히 있으려고 했더니 기억부터 시키시네. 그럼. 그 김성동 작가하고 같이 정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만난 적 있어요. 술 같이 먹고. 그래서 그래 박영규 선생님 김성동 소설가 만나셨어요? 진짜? 얘기도 하시고 마음에 들고. 전혀 뵌 적 없습니다. 그 이왕이면 좀 뵙고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글을 보는 거하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글을 보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글로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을 사람을 보면 이게 그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분이 굉장히 우리 말, 우리 글을 강조하는데 정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그 이름이죠, 이름은 절대적으로 한자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그러면서 또 우리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좀 앞뒤가 좀 맞아야지 이게 그 다음에 더 깊은 얘기를 할 텐데 그 다음에 제가 말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술 한잔 마시고 말았는데 물론 질문은 아닙니다. 질문은 아니고 다음에 한번 만나보시고 이제 역사학자가 소설 평가하는 문제하고 문화평론가가 그 소설 평가하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말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 작가가 한국말을 이제 좀 구사를 하고 그 뜻풀이를 이제 사전까지 만들었다. 이걸 뭐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 말로 썼다고 해서 무조건 아름답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말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로만 꼭 썼다고 해서 이게 아름다운가? 예컨대 소설이라는 게 뭐 저는 그쪽 전공이 잘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이
잘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죠?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런 말들, 그리고 이게 잘 안 넘어가잖아요. 잘 안 넘어갈 때 이 소설로서 어떤 아름다움을 과연 추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질문 아닙니다. 그래도 질문 우리 신 선생님하고는 제가 아주 막역하게 잘 알기 때문에 질문을 그래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 질문이 아니다라는 아닙니까? 말씀은 신우영 선생님께서는 자기 생각을 그냥 밝혔으니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부분을 느끼지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 교수가 김정민 선생을 만나는 얘기는 저는 아주 속이 불쾌하게 끝난 만남이었어. 내가 가면서 물어봤어. 저 친구가 주사가 있다는 걸 들었어.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 그래서 술 먹기 전까지 아주 기분 좋게 술을 꽤 즐겁게 먹었는데 좀 이따가 여기 있는 이 양반한테 야, 이 자식아, 넌 여기 누구야? 앉았는데 이렇게 있는 거야. 너 자식아, 너는 왜 왔냐? 아니, 제가 선생님 존경하고 참 좋아서 왔는데 저한테 무슨 것이니까 이 자식 봐라. 확 튀어나가요. 그래서 난 거기서 내가 아니, 그냥 나한테 너 누구야? 나 몰라. 저기, 아유, 근데 왜 당연히 좋다고 그러는데 왜 욕을 하는 거야? 사과하라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했어. 뭐, 것까지는 그런데, 뭐, 주사가 있다고 하는 거야. 치고 그 얘기인데, 그 만남이 이 작품 전부를 한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문학평론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소설가,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은 그 역사 쪽에, 거기서 실려있는 역사, 옛날에 관한 역사를 소설이라는 그 이름에다가 넣고 써갔는데 우리가 그 북수라고 하는 걸 뜻을 따로 자꾸 확장하지만 이 바둑두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그게 더 굵게 가면서 그 뭐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약해. 그냥 자꾸 보였던 맛도 안 보이고 전부 저 동학혁명 사건만 자꾸 나오는 거야. 다른 인물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난 3권까지는 꽤 재밌게 읽었어. 그런데 5권째 그까지 못 읽겠더라. 이게 덮었어. 덮어놨는데 가만히 생각했는데 이게 욕심을 부린 거야. 난 내가 한 작가 입장에서 볼 때 욕심을 부린 거야. 여기서 그냥 완벽하게 뭘 좀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뭘 글을 쓰든지 뭘 일을 하든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서 그래서 소위 데코럼이라는 말이 제가 적절하게 딱 끝냈으면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간 게 아닌가 생각해. 3권까지는 그냥 참고 읽을 만하고 그 힘도 있고 그런데 4권부터는 아주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거는 오케이 그 독자들 너무 그냥 거창하게 보는 자우지가 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여기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그렇지. 제가 일단 성동형을 대해서 다시 한번 주사 부린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딸이 둘입니다만 딸 이름도 다 성동형이 짓고 또 제가 평론가로 이무기 아까 여기 인덕준 선생님 여기 이무기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거는 그래서 성동형 모친께서 그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정말 거의 상대처럼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가까웠고 그냥 그랬죠. 성동형이 주사를 우리 일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저도 아주 지겨워 죽는 줄 알았고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묘하게도 미당 서정묘 시인에 대한 아까 사회자 말씀도 있으셨는데 약간 아까 치국적이라는 것은 우리 시조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노랫말로서의 음으로서의 시조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미당 시조에서는 흔히들 많은 학자들이
7호조를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을 거고요. 또 사설시조, 평시주의의 사설시로 넘어가면서 이런 그 음수율이나 이런 뭐 음보, 마디라고 해도 조금 어떤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관점에서 그것이 의미로 쪽이 되는지 현대적으로 과연 우리의 전통적인 시조에서의 그 7호조라는 것이 그것과의 그 차이에 대해서 저는 미당서정주의 그 한계가 그거라고 봅니다. 바로 여기 요 대목에 있다. 미당서정주는 시조도 아니고 그리고 7호조라는 것은 그 미당시를 그 7을 3, 4로 분리할 수도 있는데 4, 3이나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의미론적으로 보면 그것을 별로 의미가 없는 분류가 의미가 없는 그런 7호조인데 그 7호조가 바로 그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미당시의 형식에서는 거기에 바로 미당시의 한계가 있다. 왜? 산문의 바로 접점이 7호조이기 때문에 현대시에서는요. 그러니까 음수율로 3, 4조나 3, 4, 3, 5, 4 그러니까 전통 시조의 그 형식으로는 맞지가 않으면서 또 동시에 산문인 듯 산문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미당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표현한 것은 그 무갈등성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저는 본 거죠. 미당이 왜 그 역사적 중요한 엄중한 민족 현실과 이렇게 갈등이 없느냐. 어떤 시가 그 갈등과 고통 속에서 혹은 그 번민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 형식과 그것이 서로 상응한다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따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영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편집자로서 저도 이제 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그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소설로서 무언가가 이것이 이게 뭐 서양식 물론 뭐 시학에서 좀 거기 뭡니까 저 플롯이라는 개념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설의 구성에 뭐 서양의 근대 소설의 개념이나 이런 거는 전혀 맞지 않죠.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할 것이 저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박경리 선생님 토지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박경리 선생님 토지 편집자이기도 한데 마침 그 국수와 이것을 가만히 내가 들여다보면은 박경리 선생님이 1993년도 8월 15일 날 제가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자택 바깥에 선생님도 아실 겁니다. 그때 내가 기자 이문재 시인 지금 교수가 됐는데 문제가 내 아웃처럼 지내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서 갔죠. 거기를 가서 선생님이 마지막 토지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 방점을 찍는 순간 제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탁 열면서 이무기 씨 나한테 그랬어요. 이무기 씨 만세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그때가 광복절이었어요. 광복절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제 차 한잔을 하면서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니 그래서 실구를 흘러갔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구를 흘러갔으니까 동화으로 끝냈다고 내가 기억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화으로 끝냈다. 내가 지하가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연 서양의 근대 소설의 형식과 그런 플롯이라는 개념, 물론 플롯이 서양에서 제임스 조이스는 물론 그것을 흐트려 놓은 많은 이제 거기에 대해 반발하고 그런 많은 그 뭐 극작가, 뿐만 소설가가 있습니다만은 박경리 선생님의 소설은 처음에는 1부, 2부, 3부 토지는 어떠한 서사적인 그런 그 어떤 설정인 것 이것을 따라가다가 뒤에 가서는 이 그물처럼 출렁거리다 그냥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 김성도 제가 국수에 대한 해설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이제 물론 서울대 뭐 후배 교수 여러 사람한테 했는데
비슷한 얘기들이 저한테 다 돌아왔어요. 이게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여기에 서사적인 얼개가 너무 이게 흐트러져 있고 재미가 덜하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다면 또 우리가 반문해야 될 소설적 재미라는 게 뭐냐 과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재미라고 했으니까 저는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서 박경민 선생님이 26년간을 쓰셨는데 이승역을 토지가 완성이 됐는데 저는 선생님이 이 서사에 대한 어떤 어떤 웅숭 깊은 삶의 형식으로서의 서사를 새롭게 이것을 해나간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물망처럼 어떤 선적인 게 아니라 마치 모든 사건과 장면과 마음들의 네트워크가 소설이다. 아주 겉만 본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때. 네. 김성동의 소설 또한 죄송한데요. 계속 이면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같은 형식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제 생각 이보균 선생님께서 오늘만 나오실 것 같아서 중간에 말씀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다른 분의 의견을 더 들어보시고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예 비평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네. 오늘 어쨌거나 뭐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뭐 앞에 또 발표하신 분 저는 이해가 짧아서 중요한 의견 같은데 열심히 숙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국소에 대한 평가는 오늘 학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평가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시간이 그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선 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국수가 과연 그 국민문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한번 국민문학이 되기 위한 국수의 전제는 뭐냐 이런 생각을 간단하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국민문학이 되려면 이제 대중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건데 대중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중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고뇌라든지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뭐 기업 문제를 비롯해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공공 문제 이런 것들이 뭐 현실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시대적인 시대성이라는 그 국민문학의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의 통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이제 이 시대성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와닿고 있느냐. 과연 이 얘기를 듣고 이 소설을 듣고 이건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얘기가 꼭 우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뭔가 공감의 영역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통역성이 중요하죠. 제가 뭐 작품을 실제 읽지 않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재미지옥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역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익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독성의 소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결국 언어가 갖고 있는 층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박영규 발제자께서 마지막에 상당히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가는 모고의 파스콘이어야 된다. 이 말은 김성동 작가의 말을 이렇게 요약해서 명제적 차원으로 던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소중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훌륭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그것의 파스콘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 모고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작가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운 민족, 그죠? 어떤 좌절된 시대를 살아봤던 경험을 통해서라든지 특히 오늘 발표한 사람이 발표한 분이 조선학회 한결투쟁사라는 조선학회가 역사적인 의미를 제대로 짚어낸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은 결코 그냥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한편에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세간에 이렇게 인기를 얻고 이렇게 그걸 넘어서서 국민문학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야말로 훌륭한 시대의 어떤 걸작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역시 소통성의 문제고 언어의 문제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국어는 결국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내토의 지방 로컬어를 이렇게 복원했다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소설이 갖고 있는 그 이중성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가 아니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양식으로서 부조의 그 정서와 멘탈리티가 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서 부조라는 것은 그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그 이양 대립의 요소가 있고 그것은 그 소설적 양식으로 말하기와 보여주기를 통해서 그들이 형식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태백산맥에 보면은 그 정화석과 그 소화와 관련된 얘기 중에 편지란 말이 나오고 핀지란 말이 나옵니다. 네. 이 편지는 바로 잠시 제가 말씀 좀 끊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이 좀 깊어서 이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 좀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네, 먼저 이 발표자의 답변을 들으신 뒤에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상천 비평가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수가 국민문학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가독성, 그 다음에 통속성까지 갖추고 있느냐. 그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임꺽정의 홍명의 임꺽정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멸망기의 그런 우리말을 한 명의 작가가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걸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수합을 하고 그것을 소설로 장편 소설, 역사 소설로 녹여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조선학회를 이끌어갔던 이국노 선생께서 홍명희의 임꺽정을 보고 우리말의 그런 광산의 그런 광물처럼 많다, 우리말 내보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연장선에서 김성동의 국수도 저는 우리말 보물창고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문학이 왜 지금 사회로부터 왜 이렇게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느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인문학자들이 결국은 초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학의 입장에서 김성동의 국수를 봤는데요. 아마 제의 발제문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학계에서 재비판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역사 소설 국수는 국문학자들의 논의 대상에서 저는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역사학계에서 재조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아마 우리 학계에서 틀림없이 나타나려고 보는데 사회학계, 사회과학계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틀림없는 연구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역사학에서는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토지가 출간된 이후로 무슨 토지학회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성동의 국수도 우리 국문학에서 과연 이걸 소화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제를 하면서 왜 그 5권의 책이 원래 1장에서 제가 공부하기로는 20장으로 갔다가 서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서장에 보면은 그 김석규도 이미 굉장히 14살로 자라게 되고, 천만동은 이미 27살에 아주 그 청년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장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동학군 2명이 철산 스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장을 왜 집어넣고 20장을 넣느냐, 저는 다시 돌려서 본다면은 결국은 이 역사 소설은 역사학계라든지 사회과학계에서도 아마 의견들이 논문이라든지 글로써 표출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보충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아까 질문하신 이장님. 이 얘기 내가 좀 보충만. 제가 제동을 이어가시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국수라는 작품 이렇게 대화 소설이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이렇게 판매고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객관적으로 뭔가 소통이라는 문맥을 전제해 봤을 때는 어떤 커뮤니케이팅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국민적인까지는 좀 이른다고 하지만 공감이 되고 있다는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소리가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저런 어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간접적으로 어떤 이런저런 문맥을 제가 이렇게 스케치해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내포라고 하는 그 로컬 지방 언어의 복원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대략 상맥을 통해서 전라도 사투리가 복원이 됐고, 또 이미 그 이문구의 우리 동네 연작시라는 이런 걸 통해서 충청 사투리가 충분히 국민에게 이렇게 충청도 안에 사투리가 아니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문맥을 지니고 있다는 거, 성공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수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국수 같은 경우는 뭐 국수 사전도 나올 정도고, 그렇게 본인이 작가가 그렇게 오늘 발표한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심도 있게 들어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문맥이 느껴집니다. 들어가도 또 뭐 사례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대중적인 매체가 갖고 있는 성격은 분명히 그 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표준어가 갖고 있는 그 소통력, 예획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방언이 지방 사투리가 갖고 있는 그 다원적인 다양한 생산적 가치, 이것을 물고 들어가지 않으면 소설은 사실 단순히 그냥 근대적인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신화에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는 문맥에 기능하는 것뿐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지방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원해서 이렇게 소설적으로 서사적으로 현대사라고 하는 문맥과 결합시켜서 하나의 삶으로 녹여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복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어가 소통과 관련돼서 봤을 때 과도하게 이렇게 복원에 이렇게 치중한다고 할까요?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어떤 국민 독서층들이 갖고 있는 시민 독서 교양층이죠. 이런 사람들이 막상 책장을 넘길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문맥, 제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그 간극에서 온 문제를 조심하면서 너무 표준어에 치중했을 때 갖고 있는 어떤 기능성의 문제, 소통에 너무 치중한, 그 다음에
너무 또 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로컬 언어에 지정했을 때 갖고 있는 불통을 밀고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그 간극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이 국수를 통해서 대답했을 때 어떻게 해답을 줄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잊지 않은 상태라고 또 문제제기 차원했어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다 말씀이 없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꼭 하셔야 되시면 좀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로오지 않았다는 말씀 이게 전제가 됐는데 그거는 참 이게 결과가 된 거죠. 이 작가니까요. 난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국민문학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말글이라고 하는 건 가장 어려운 말과 쉬운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작가는 소위 아까 이 말의 창고 역할을 하는 소설을 쓰는데 이 작가가 쓰는 말들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말들을 되살렸고 지금 다 살아내기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어냈다. 평생을 바쳐서. 이건 엄청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다 읽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 눈깔이 전부는 아니야. 내가 전부는 아니야. 그러나 우리말에 분명히 있던 거를 그렇게 살펴냈다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쓴 이 굉장한 보물 같은 이런 어휘의 이 창구는 우리가 귀하게 여겨주고 이게 보편적으로 팔리냐 안 팔리냐 그건 모르겠어. 네. 그다음 통구소송 문제도 그것도 웃기는 문제예요. 문학상. 그러니까 읽으면 제임스에서 내가 캐나다 살던 우리 여기 박상용의 질적으로는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몇 번 읽어도 못 읽었어. 그래도 그거는 고대 한 교수가 저는 이게 뭐 작품이니까 야 우리 말에 이 정도로 그 깊이까지 우리가 찾지 못할 그런 것까지 있다는 걸 그걸 우리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보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치고 나올 거냐 그랬더니 그래요? 난 그 얘기 그렇게 지금 사실 이 약도 그런 거 디프리에서 그 배달이수 박건희가 나오니까 이걸 정리하면서 네. 이 김성동 형의 그 빅서리는 지금 방언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개인 방언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정신이 중요하고 그 삶이 중요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전 정혜석 방언이나 그 김상진 선생님의 두 분 모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봐요. 청중께서 판단하실 부분이 있고 이제 오늘 오셨는데 아직 그 마음속으로만 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먼저 좀 손을 들어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손을 들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 시조시인 심승복입니다. 예. 아까 그 박영주 교수님께는 제가 한마디로 제가 시조로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지금 시조시인이라고 윤덕진 교수님께 제가 지금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까 여기 선생님께서도 현대시에서 고저장단이 시도에서 고저장단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덕진 교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명쾌하게 사실 제 머릿속에 들어앉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학자님들과도 언제까지 할 정도로 제가 말씀하다 나눴는데 현대 시조하고 고시조하고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면은 고시조는 가슴으로 그냥 가슴에서 노는 시조입니다. 그게 가슴으로서 실제 노니까 그게 목을 타고 음을 타고 사람 감정을 갖다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시는 눈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냥 그게 감동이 안 오니까 그래서 현대시조가 자꾸 거리를 갖다가 독자들하고 거리가 자꾸 이제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많이 말인데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을 치렀는데 대한민국 이렇게 아마 구호를 외쳤으면은 우리가 그때 4강에 갔을까요?
거대한 민족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평범하게 그렇게 믿음이 없이 그렇게 나갔으면은 감동을 박자가 있고 믿음 그 올림을 갖다가 올림을 줄 수 있는 법을 올림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림을 못 주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다른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사실 그 월드컵을 치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우리 그 시도가 역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시도 정행시로 따지면은 어긋난 거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7호조가 사실 정확한 정의시입니다. 그게 정확한 정의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의시로 나가면은 이게 리듬 감을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굉장히 감정을 갖다가 사람 감정을 갖다 담아내기가 굉장히 그 동시초 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 김옥신이 참 잘 읊어냈고 김동진 작곡가가 그거 갖다 참 잘 실현했는데 그러한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시로조에서는 담아내기. 근데 시조는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감정을 실현낼 수 있는데 현대 시조가 눈으로 보는 시조로 나가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문제를 공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교수님께서 12세기 일본에서 사이바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 거 봤는데 그 12나좀 솔직히 제대로 적은 이삭 대역류라고 말씀을 갖다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윤 교수님께 내가 시조창도 좀 배우고 이런 거 강의도 좀 들어보려고 제가 부천에까지 제가 몇 달 좀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교육을 제가 못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마음을 갖다가 졸이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 향가를 갖다가 좀 연구를 하면서 향가를 보니까 이 고대어라는 그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좀 전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제가 요즘 고대어에 대해서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고대사하고요. 일단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만 마지막 시키를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 이거 좀 집중적으로 이걸 고대어 밝히고 고대사 밝히는데 전설을 밝히는데 이 많은 좀 투자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그 제안을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박수 치시는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저 우리 맨 뒤에도 한 분, 네. 들어봤습니다. 네.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기 소개 먼저 좀 해주시면. 제가 여러 군데를 내가 많이 참관을 해봤는데 정말 조금은 더 진지하네요. 보통 보면 종합보는데 보면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그냥 끝내는 거가 많고 그냥 토론자 발표자보다도 보면 청중이 다른데 여기는 보니까 토론자 발표자보다도 청중이 많은 게 조금 더 색다르죠. 죄송한데 조남을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헌아 선생님. 헌아.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이상하네요. 뭐 질문이 없으시고 아니면 한 말씀 뭐 조언. 우리 젊은 선생님 옆에. 박 교수님께서 한번 좀 답신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요 우리 마이크 들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발언 예. 지원 안 하셨고요. 우리 최소한 선생님. 우리 최 선생님 또 아직 말씀 안.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서. 네. 자기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단체에 참여하게 된 최광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를 주고요. 그리고 박사과정 국어 한국대에서 좀 하고 그래서 좀 재밌게 지금 국어 얘기도 나오고 문학적인 시조 얘기도 나오고 재밌게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어요? 질문할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김성동 작가분 우리말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이제 이렇게 보존을 하시고 이쪽을 잘 가꾸시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우리한테 좋은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한자로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신다면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참석해서 우리말을 저도 아끼고 우리말을 좀 더 이제 다듬어 보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도 얘기도 나누려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잘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말 안에서 이제 순 우리말뿐만 아니라 이제 한자어 측면에서도 좀 함께 좀 우리가 같이 다뤄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순 우리말에도 관심이 많고 한자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둘 다를 저는 안고 가려고 하면서 바라보았을 때 이 김성동 작가님의 지금 이 관점은 어떻게 보면 또 저하고도 또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문학, 이거를 이제 문학 측면에서 이제 문학성에 있어서 약간 좀 약간 낮춰서 보시는 분도 있으셨고, 또 이제 그 외 측면에서 또 이제 좋게 보시는 측면도 있으셨고, 이런 문제는 어쨌든 이제 국어학적 측면, 또 문학적 측면, 역사적 측면 모든 게 다 아우러져 있어가지고 이제 이 작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문학적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과 소통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죠. 대중성이라는 건 항상 좀 더 이제 즐겁고 그리고 좀 쉽고 이런 게 이제 통속적인 거고, 우리가 이제 예능을 이제 많이 보듯이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어학적 측면이라든가 우리 문화유산적 측면에서 보면은 매우 좋은 이제 자산이라고 봤을 때 이런 거를 이제 대중의 어떤 시장의 논리로 보고서 서적이라든가 이런 걸로서 이제 뭐 판매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작가님이 이제 하려고 했던 거, 이런 어학적인, 그러니까 우리말 같은 거를 이제 널리 좀 이제 알리고 싶은 그런 장면에서 이제 어떻게 실효성이 좀 약간 부족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성이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 또는 대중성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런 거는 교육 정책이라든가 뭐 좀 측면에서 교과서에 좀 싫거나 이러면서 좀 강제적으로 좀 우리말을 접근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과서에 쓰면 제가 돈을 봅니다. 출판사 사장님 귀가 크게 들리시는 바로 하셨군요. 네, 이제 속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생산적인 논의네요. 아니 거기 네, 이제 우리 총무님께서 이제 우리 토론 전체의 어떤 이런 흐름을 좀 감안해 주실 수 있는 발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 네. 아니, 일단 하시고 제가 다 마무리를. 네, 뭐 별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정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굉장히 생각이 깊으시고 나름 굉장히 모든 면에서 깊이 있게 사고를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토론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모두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와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같이 어떤 토론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총무님께서 회장님 발언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사람은 조금 적은 감이 있지만은 의외로 토론 말 나누기 자체는 아주 뜻깊고 또 뭐 여기서 하는 말들이야 토막 말들이죠.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한 마디라도 나왔을 때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들일 테고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한문학이 모임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런 말을 누가 썼다라고 소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고, 또 하나는 그 말의 뜻이 올바로 잡혀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 말이 과연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함께 써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 또는 그것을 더 살려나간다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살려 쓸 수 있겠는가. 두 가지 관점을 좀 구분하자면은 말을 쓰는 사람들, 일반인들의 관점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걸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만들어주는, 갈고 닦는 사람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소설가나 이런 그 작품의 경우에는 창작자로서의 자유가 있는 반면에 우리 학문의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와 그다음에 설득이라는 이런 논증을 가지고서 하나의 말을 학문어로 이제 높이기 위한 이런 작업을 또 같이 해줘야 돼서 오늘 이제 두 분의 이 그 발표는 우리에게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렇게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보고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것들을 검토하거나 학문적으로 상승시켜서 학술어로까지 쓰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왜 우리는 우리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반성을 주로 무한고가 해왔었고요. 이런 이제 좋은 자료들을 우리가 앞으로 학술 세계에서도 정정당당하게 갈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무한고의 역할이 이제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주 말 나눈 잔치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마 김영환 선생님께서 조금 걱정을 많이 처음에 하셨죠, 선생님? 모든 작품 배웁니다. 네, 네. 우리 새로운 회장님께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토론 이렇게 마치고 회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발제했던 서세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 학술대를 닫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행 사회를 보신 김희진 선생님, 토론 사회를 보신 구현상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긴 시간이지만 끝까지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이야말로 진짜 우리말로 학문학의 모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뜻을 더 받들어서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사항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진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천년 순두부집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우리 남영역 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아주 교통 편의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녁 맛있게 드셨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먼저 촬영. 예.